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2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를 채울지 주목되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이슈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인선 돌입.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내각이 모두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피즘을 집행할 충성파들로 짜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선이 굉장히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1기 행정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의 자서전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어떤 집권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굉장히 좀 그 행정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벅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기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예상에 부합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1기 행정부의 인선을 보시면 아무래도 2기 행정부에서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전면에 부각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웃사이더로서 정치적 세력이 전혀 없었던 트럼프 당시 후보가 2016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인선을 하고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내서 어떤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이라든지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이나 그 군인 출신의 어떤 그 맥메스터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다 노를 했단 말이에요. 노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자신이 생각했던 뭔가 여러 가지 주요한 어떤 그 의제를 좀 고립주의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의제를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만도 많았는데 자신이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예스맨을 주위에 두고 그리고 주요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파 즉 이제 그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얘기하는 거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어떤 그 충성하는 그런 인사들로 채우겠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주요 의제를 어떤 그 충실하게 실행해 주는 그런 인사들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내각 인사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기 행정부 인사 최우선 조건으로 충성을 따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만큼 가장 신경 써서 볼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에는요 여러 인사들인데 뭐 에릭 슈미트 미주리 상원의원이라든지 여타 이제 다른 뭐 케빈 클라크, 팩스턴 이런 여러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막판에 누가 낙점될지는 그 진짜로 대통령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인사에 있어서 큰 흐름을 본다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충성파로서 어떤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와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래서 연방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사로 나서서 싸워줬던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이 재계인데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 친 트럼프 재계 인사들이 세계의 축을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자리고요. 두 개는 그 주정부에서 기소를 하고 있는 거고 4개의 형사 사건 중에서 2개는 연방정부가 기소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이분이 2개의 형사 사건을 갖다가 이제 그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즉 기소를 취하하거나 다른 어떤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되겠죠. 나머지 뉴욕과 조지아 주에 걸려 있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연방 정부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주정부의 어떤 그 검찰이라 하더라도 서슬퍼런 그러한 국가의 최고 권력에게 이 정권 초기에 어떤 형사 사건으로 해서 기소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 연방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나 주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두 개의 형사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굉장히 수면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각에서 예약되는 셀프 사면 이런 부분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가장 중요한 인선의 기준은 충성파,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조용하게 강력하게 실행해 줄 그런 인사가 차지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보다 더 아는 사람은 인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의 인사 원칙을 밝힌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장남인데 지금 이제 공식 직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예위원장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그보다 더 막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기 때 생각해 보시면 이방카 트럼프가 문고리 권력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2020년에 재선에 실패하면서 아무래도 그러한 책임을 어떤 가족 내에서는 좀 진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뒤에 밀렸는데 어떤 가족 내의 권력 다툼에서 뭔가 좀 이렇게 판도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일기 행정부 때 이방카 트럼프가 주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 이기 행정부에서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부통령 인선에 있어서 제이디 벤스를 강력하게 추천한 분도 이 장남이었고요. 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어떤 재계 인사들과의 어떤 친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인정받아가지고 인수위원회라든지 이기 행정부에서 상당한 그 권한을 가지고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기 행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막후에서 할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걸 두고서 장녀가고 장남 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의 행보, 차기 행정부의 상징적인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 이게 미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도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국경 차르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장 직무 대행을 지냈던 톰 호먼이라는 인물 트럼프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전에 뭐 그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승리 선언 연설을 한 걸 이번에 봤잖아요. 예. 봤을 때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의제가 이민 남북 국경 문제였어요. 그래서 남북 국경 문제를 강력하게 정책을 걸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 국경에 온 분들을 다 추방을 하고 국경을 단단하게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 차르, 그러니까 국경 문제를 강력하게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이나 국경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의중을 받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그런 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장으로 이제 그 국경 차르라고 새로운 어떤 위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톰 호먼이라는 일기 행정부 때 어떤 그 이민 세관 당석 IC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 어떤 국장 직무 대행이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일기 때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시행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기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 최고의 어떤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남국경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어떤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이민 남북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행보는 굉장히 강력하게 출범 초기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봉장에 서가지고 이제 그 국경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톰 호먼이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이민 문제, 남북 국경 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어떤 관심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호먼 어떤 그 국경 차르 입장에서도 강력한 뭔가 좀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지만 자신의 입지가 또 그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어떤 톰 호먼의 어떤 그런 의지에 호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버가 걸리면서 역대 최고의 어떤 그 미국 역사 최고의 이민 규제 정책, 남북국경 통제 정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못했던 어떤 남북 국경 장벽 쌓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방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남북 국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누구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번 대선의 진정한 승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SNS에 하루 이제 100건 이상 트럼프 관련,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관련 글들을 올리고 있고 이번 글쎄 어떤 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노련한 승부사로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진정한 승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 선언 연설을 트럼프 당선인이 할 때 진짜로 많은 시간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위해서 할애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정말 저분은 정확한 분이다. 돈 쓴 만큼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한 크레딧을 오롯이 그 일론 머스크 CEO가 받아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1,000억 이상 돈을 사비를 쓰긴 했지만 그것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한 배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선에서 장관이나 이런 어떤 그 정무직 인사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이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가 보여줄 행보에 있어서 제약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위원장 뭐 이러한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재계의 목소리를 받아서 필요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그 재계와 정계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 충돌에 있어서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의 빗발치는 그러한 요구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게 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자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재계 빅테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치적 결과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떤 그 전기차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뭔가 연결할 수 있다는 네트워킹이 될 수 있다면 일론 머스크 CE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비서실장 자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당초에는 3명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그중에서도 트럼프 재선 실패 후에도 계속해서 보좌를 했던 최측근 충성파 킹메이커죠. 수지 와일스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수지 와일스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그 수지 와이스란 분은 뭐 4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벌써 2016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니까 꽤 됐죠. 어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 부침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옆을 지켜온 충성파, 조용한 충성파의 대명사. 이거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데요. 뉴저지에 출생하셨고 1979년에 하원 의원 참모로 정계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공화당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면서 어떤 정치 인생을 시작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어떤 절제력이라든지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그러면서도 강단을 갖춘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레이드라는 그러한 그 별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트럼프 옆에서 충성을 보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어떤 결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여성 인사들의 중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갖고 있었던 백인 남성 주류 그러한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외교 안보 분야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한미 관계 또 대북 정책을 담당할 인물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직 뭐 대북 정책을 담당한 인사까지는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무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장관급 인사들의 그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뭐 USTR인데요. 외교안보 분야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국무부 장관, 우리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인사인데요. 예. 여러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마크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죠. 물론 2016년에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경선하면서 처음에는 좀 감정이 격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충심을 보이면서 어떤 사이가 굉장히 회복되고 친분이 꽤 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과 더불어서 일기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내셨던 빌 해거티 상원의원, 네. 또 이제 하마평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최근에 나와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트럼프 2기 행정부 너무 고립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세계 각국의 우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 보좌관도 상당히 어떤 국무부 장관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일기의 주독일 미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리처드 그리넬, 예. 어떤 대사도 국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이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트럼프 당선인이 갖고 있는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2기 초반에 어떤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의 기조를 받들어서 충실히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재집권 시에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충돌이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거취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뭐 바로 해임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국 내 경제 상황이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게 뿔이 난 유권자들에게 잘 호소해서 어떤 자신만의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이걸 주된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된 분이 트럼프 당선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연준이 어떤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두 마리 토끼가 있을 때 어떠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는가, 이게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이 움직여져야지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펼쳐나갈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 간의 어떤 기싸움이라든지 정책 기조가 좀 삐끗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싸움을 하면서 어떤 연준은 길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향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파월 의장이 또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사임할 거냐 그랬을 때 바로 노가 딱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해임하려고 하려면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경험이 있고 노련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파월 의장을 달래기도 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사임하게 만드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집권 초기부터 어떤 강력하게 연준을 길들이게 하는 모습은 어떤 정권의 이미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공책, 온책을 다 써가면서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마음을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주기를 어떤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